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늦은 밤 심야 시간대에 택시가 잘 안 잡힌다는 이야기는 거의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주에 사실상 택시 요금을 올리는 방안으로 떠난 기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요지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택시는 안 잡힐 거라고 예상하기도 하고 우버와 같은 플랫폼 사업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택시 면허에 대한 구조를 좀 손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택시 대책의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미국의 최대 온라인 중고 패션 플랫폼인 포시마크라는 곳을 최근에 인수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의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웹툰, 왓패드, 엔터테인먼트 같은 사업 시너지를 계획 중이라는 게 네이버 측의 의견과 주장입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포시마크 인수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택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센터뷰 시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카차카 진행자 겸 국민대 겸임 교수님 권용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택시 요금이 꽤 오른다고요? 평소에 11시에 택시 타서 집에 가면 한 10,000원 정도 나온다는 예를 들어보면 예. 이번 주부터 호출료 5,000원 내도록 하니까 15,000원 되죠. 아, 이번 주부터입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12월부터는 심야할증 40%가 붙어요. 네. 그럼 요금이 14,000원에 호출료 5,000원 더하면 19,000원 되죠. 2배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차 가지고 가려는 욕구도 많아지겠죠. 어쨌든 이용자 입장에서는 밤에는 어차피 올 방법이 택시 말고는 없는데 그렇죠. 택시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 그냥 자동차 가지고 가서 나중에 대리운전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지겠죠. 예. 어쨌든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안 올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늦은 시간까지 뭐 있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일이겠죠. 그렇게 되면 대리기사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택시 운전으로 안 가고 또 대리기사를 하낸다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결국은 택시기사가 좀 충원이 될 거라는 계획이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해마다 택시가 부족한 거냐? 예. 택시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택시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한 거죠. 그럼 택시는 중간중간 쉬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구 대비의 택시 숫자가 1995년이나 2022년이나 똑같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사이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한 대당 5.4명에서 한 대당 2.1명으로 증가했어요. 지하철과 버스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택시 수송 분담률이 2008년에 4%였는데 2018년에 2.8%까지 줄었어요. 예. 코로나로 2019년에 2.8%로 소폭 증가를 했는데 이 말은 택시 자체가 사양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택시 이제 안 탄다. 그렇죠. 그래서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합금지 해제되니까 심야 시간에 택시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심야에 호출료도 높이고 요금도 높일 테니까 운전할 사람이 택시로 좀 오시고 택시를 보유한 사업자도 좀 밤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호출료를 올린다는 게 대책으로 나왔던데요. 네. 결국은 택시기사들에게 가는 수입이 늘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요금을 올려야 될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을 올리나 호출료를 올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제 투트랙인데 네. 호출료를 올리는 거는 국토부 소관이에요. 네. 그래서 국토부는 호출료를 높인다고 했고 그 호출료 높이는 수익에서 90%가 기사에게 가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거고 예. 서울시가 얘기하는 거는 12월부터 일단 심야 할증료를 높이고요. 내년 2월부터는 기본 요금을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 인상과 호출료 인상은 별개의 영역인데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비용 부담이 발생하니까 하나는 국토부 소관, 하나는 서울시 소관. 그렇죠. 그러니까 요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 테이블에 만나서 네. 같이 하면 될 걸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호출료를 올리고 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따로 올리고. 이거는 사실 정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요금을 올리면 자치단체장이 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이용 부담이 발생하니까 요금 위에 올라가는 거야라고 비판들이 나오겠죠. 서울시장이 올렸대. 그렇죠. 그 소리 듣기 싫다. 그렇죠. 서울시는. 그러니까 요금을 최대한 억제 놓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자가 불편해지니까 네. 국토부가 그럼 우리가 대신 호출료를 높여줄게라고 나오니 뒤늦게 서울시가
그렇게 하면 어차피 부담이 되니까 네. 우리도 기본 요금을 올릴게 호출료를 낮춰줘.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호출료는 그럼 낮추기로 했어요? 원래는 호출료를 최대 10,000원까지 붙이려고 했었다가 네. 서울시가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니까 국토부가 5,000원으로 내린 거죠. 그렇군요. 요금을 올릴 때 누가 욕먹느냐, 택시가 안 잡히면 누가 욕먹느냐, 이제 그 주체에 따라서 그렇죠.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다르다는 얘기라서. 근데 이용자는 대부분 시민들이니까 예. 그 자치단체에다가 비판을 가하죠. 택시 안 잡히면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장이 일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택시는 이 관리 주체가 네. 자치단체입니다. 그거를 이제 권 교수님은 아시지만 네. 우리 같은 이용자는 모르는 시민들이야 거죠. 그거 누가 관리야? 그냥 그렇죠. 나라에서 뭐 좀 잘 하면 좋겠다는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금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꽤 중요한 그래서 이번에 정치권에서 대책이 사안인 좀 거죠. 복잡하게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일단 좀 정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문제는 네. 운전이라는 직업군이에요. 예. 운전이라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진우 기자도 하고 저도 하잖아요. 예. 근데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것. 음흠.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운전 자체가 대단히 선망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적었을 때는 네. 택시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소득도 많았죠. 네. 근데 자가용 보유가 증가하고 결정적으로 대리운전이 활성화되면서 택시 이용자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운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직업 중에 택시 운전은 돈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운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달이나 대리운전. 택배도 있고 예. 뭐 대리운전도 있고 그쪽으로 많이 간다.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운전은 누구나 가능하나 운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이 택시를 대체하는 다양한 게 만들어진 다양한 게 거예요. 있어서 택시는 그럼 그 택시를 운전하실 분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찾기가 어려우니까 기존에 택시하던 분들이 계속 택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연령이 자꾸 고령화됩니다. 새로운 분들은 다양한 대안이 있으니 그렇죠. 굳이 젊은 택시 사람이 안 안 들어오는 하고. 거죠. 고령화가 되면 저녁 때 안 나가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미 가족들 과거에는 40대, 50대 때 부양 가족들이 많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예. 밤에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라고 했다가 학원비 내야 이제 다 되는데 이제 출가하고 60대가 학원 안 넘어가지고 다니죠. 내가 왜 밤에 나가 힘들게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밤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인 택시도 고령화가 심각하거든요.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관건은 열심히 돈을 좀 벌어야 하는 젊은 층의 택시 기사를 많이 양산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유입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소득이 안 돼요. 택시 기사 월급이 적어서 예. 수입이 적어서. 그럼 이제 택시의 기본적인 매출 구조가 예. 사람이 탑승할 때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이 탑승해야 되는데 이용자는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아요. 자꾸 줄어요. 대리운전과 다른 이유 때문에. 택시 요금 올라가면 대리운전은 또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해서 그 돈 가지고 급여 주고 관리비도 가져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정체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번에 대폭 올린 거예요. 젊은 사람 많이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높였을 때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직업을 업으로 삼았을 때 네. 과연 택시만이 있느냐. 그래도 보면- 이번에 좀 높이면 대리나 혹은 다른 배달하는 것보다 좀 나으면 수입이 나으면 나오면 들어올 수 있겠는데 네. 이런 거죠. 종일 배회해서 누군가의 호출에 의해서 탑승을 시켜야만 내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예. 배달이나 택배 같은 경우는 특히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그냥 콜이 정해지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네. 동일한 소득을 벌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왜 얽매이는 택시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집중적으로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 시간인데. 그렇죠. 스마트폰 덕분에. 그렇죠. 택시는 26일 동안 만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도 안 되고 손에 쥐어지는 돈이 네. 지금 얘기로는 한 400만 원 정도는 돼야 네. 유입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젊은 층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400만 원은 내가 열심히 밤에 대리운전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법인 택시로 안 간다. 그렇죠. 별로 안 가는 거죠. 개인 택시는 열심히 하면 400만 원 더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라도 네. 좀 나오라고 해서 이번에 3부제를 푼 거죠. 이틀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을 개인 택시 하시는 무조건 분들이. 나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연령이 많아서 네. 많이 안 나오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나마 40대, 50대 운전자는 부양을 계속 해야 되니까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라도 심야 시간에 좀 나와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부재를 해제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재 해제가 실제로 심야 대란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사실 불가능해요. 개인 택시 부재는 처음에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일하셨으면 수요일은 반드시 쉬세요. 개인 택시 부재는 예.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자가용 이용자가 많지 않을 때 네. 택시가 이제 열심히 이동 수요를 충족시켜줬잖아요. 네. 그때 개인 택시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가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한정된 그렇겠죠? 시장을 놓고. 예. 이랬을 때 회사 택시 쪽에 좀 더 비중을 주기 위해서 개인 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세요. 아, 너무 많이 나오시면 회사 택시 돈 벌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때 물론 명분은 자동차 정비도 하고 좀 쉬시기도 좀 쉬시고.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가 1973년도니까 예. 그때 자동차하고 2022년도의 자동차는 전혀 다르죠. 굳이 이틀에 한 번씩 정비할 고장이 필요 안 나요. 한 번 나오면 몇 시간 일하십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나오고 수요일 날 쉬는 부재면? 그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아, 네. 그래요. 24시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시간, 8시간 본인이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나는 쉬는 날 별로 없이 개인 택시 할란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부재 없어졌으니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얼마나 되겠느냐. 개인 되겠느냐라고 택시 하면 중에 별로는 젊은 없지만 분들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나오시죠라고 해서 부재를 해제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운전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열심히 운전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은 버는데 네, 법인 택시를 해서는 한 달에 열심히 해도 400만 원 못 버니까 법인 택시로는 안 간다는 아주 단순한 맞아요. 상황 판단이라면 네, 맞습니다. 개인 택시를 한 달 열심히 하면 400만 원 더 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인 택시 기사님들한테 그냥 개인 택시를 다 주면 네, 법인 택시는 돈을 벌기 어렵겠으나 해결될 것 같죠. 그러니까 택시를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택시를 빌려주고 산업금을 받고 내지는 하는 그 업이라는 게 그냥 다 개인 택시 하도록 하면 어떤가, 그런 업이 굳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러면 문제 그런-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었죠. 법인 예. 택시 놀고 있는 2대를 개인 택시 한 대로 바꾸자. 개인 택시 2대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법인 택시 2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택시 수요 자체가 기본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 면허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 네.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져서 아,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이 지금도. 벌어져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공급은 사실은 줄이는 게 맞아요. 지금 심야에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심야에만. 네. 낮에는 택시 많이 이용 안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낮에는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공급이 위로 가고요. 밤에만 부족하게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전체를 줄이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공급 내에서 운행을 늘리는 방법,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밤에 못 잡는다면, 택시를 못 잡는다면 네. 이제 개인 택시들은 낮에 일하시고 밤에 주로 이제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뭐 나이 들고 해서 사람의 활동 사이클이라는 게 그게 알맞는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네. 낮에 좀 쉬시고 밤에 일을 더 해주시면 서로 좋은 일인데, 승객과 기사가. 제가 이준호 MC한테 그냥 대놓고 물어볼게요. 네. 지금은 젊어서 예. 그렇게 할 만합니다. 아, 제가 기사라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점점 이제 50세 되고 60세 되고 점점 밤에 네. 밤에 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네. 그렇게 되면 점점 밤에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럼 그분들이 안 나가는 시간만큼 네. 어떤 다른 개인 택시 기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개인 택시 분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개인 택시로 유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도 개인 택시 면허를 계속 주면, 그렇죠. 그러면 젊은 층은 택배나 혹은 대리기사 안 하고 개인 택시로 들어올 거고, 네. 그분들은 밤에 일할 거고, 낮에 좀 쉬시고, 낮에는 손님 없으니까 밤에 일하라고 하면 뭐 결국은 그게 될 텐데. 그게 면허 총량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량제 안에서 네. 그 개인 택시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계속 먹고 살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수요는 점점 줄어요. 그러면 계속 젊은 사람 들어오라고 뭔가 혜택을 줬어요. 면허를 주면. 네, 들어왔어요. 네. 수요는 자꾸 줄어요. 그럼 거기도 똑같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운전이라는 직업군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자가용 보이대수 증가로 택시 수요가 줄어들었고 지하철 이용으로 택시도 줄어들었는데 네. 공급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대수는. 그런데 거기에서 운전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공급 과잉이고, 예.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고 수입이 부족합니다. 네. 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네.
밤에 택시가 그래도 나오셔야 되는데 네. 밤에 택시가 안 나오신다는 건 지금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과 충돌하지 않느냐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인 게 아니냐는. 자, 이게 밤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내가 벌어야 되는 동기부여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고령화되셨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운전자에 유입을 해야 될 텐데 네. 젊은 운전자가 유입됐다고 한들 그분들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용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줄겠죠? 네. 그럼 다시 또 요금을 올려야 돼요. 그럼 요금 올릴 때 또 갈등이 발생하겠죠? 지금과 같은 현상이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럼 다른 어떤 대안이 좀 고민될 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있으면 법인 택시 숫자가 한 7만 대 정도로 적어요. 네. 이 법인 택시는 24시간 운행하는 공공재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금만 버스나 준공영제처럼. 예. 그다음 나머지 개인 택시 영역은 이제 민간 사업으로 완전히 열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 요금도 자유롭게 정하시고 서비스도 마음대로 좋은 거 만들어 오셔가지고 더 비싼 요금 받으시고 예.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택시는 요금이 얼마라는 걸 시민들이 다 알아야 예. 자유롭게 손을 들지. 깨끗한 택시는 기본 요금 7,000원. 뭐 각자 다 다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금을 전밀히 네, 그러니까 이제 요금제를 정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죠. 예. 요금제를 민간에다가 풀어줘야 된다고요.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게. 예. 그러면 기사를 더 구하고 싶은 택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렇죠. 예전에 타다 같은 경우가 네. 요금 자율제였단 말이에요. 택시 영역이 아니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낮에는 요금이 싸고 이용자가 많을 땐 비싸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지금도 심야 시간 할증이나 심야 시간에 그게 그런 호출료 개념이에요. 늘리는 게 사실상 요금을 탄력적으로 비싸게 그런 하자는 개념이에요. 거겠죠. 네. 그런데 좀 더 늘려서 자유롭게 그걸 하도록 하자. 그러면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네. 교통 약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동 수단, 그 다음에 이동 수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계층 예. 이거를 분리해 봤을 때 우린 다 전용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 콜택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국가가 해요. 자치단체가. 근데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건 일반 택시 사업자가 가서 수행을 못 해요. 왜?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수요가 많은 곳은 네. 점점 택시 수요가 늘어나는데 택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예. 수요가 줄어드는 곳에는 공급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 민간의 수요가 많은 심야 택시일 경우엔 예. 꼭 택시를 고집하지 말고 과거에 타다나 우버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자는 쪽이라면 그게 이제 국토부가 지금 내놓은 대안인데 이거는 결국은 면허제라는 사업하고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또 택시가 공급이 초과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면허제라는 게 충돌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면허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엄청나게 민감해하세요. 그게 유일한 그분들의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특징 좀 같은 택시가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면허를 늘리지 말아야 내 그렇죠. 면허의 가치가 올라가니 그렇게 하자는 쪽이고. 맞아요. 그러니 택시가 부족하다는 즉 택시가 넘친다는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면허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누구나 재산 면허가 많은 거죠. 면허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게 많고 적고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이건 수요가 많으면 그냥 자치단체가 많아져야죠. 우리 동네에 수요가 이동 수요가 얼마가 있는데 몇 명당 한 대 이런 식으로 택시 수요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인 면허 발급을 열어주고 줄여주고 이렇게 오케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돌리는 개인 택시를 추가로 면허로 또 발급을 하고 하면 기존 면허 갖고 가치가 있는 떨어지니까 분들이 반대하겠죠. 반발이 있다면 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밤에만 운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밤 8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만 운행하는 그런 개인 택시를 따로 만들면 안 됩니까? 그것도 결국은 면허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결국 기존의 면허를 보유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면허제라는 근간을 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돼요. 그럼 개인 택시의 면허 가치를 보호할 거냐? 네. 아니면 밤에 귀가하는 시민들의 택시를 타고자 하는 욕구를 보호할 거냐? 그 충돌이죠. 둘 중에 하나를 나라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정해야 돼요. 어디에 초점 맞출 근데 것인지. 정부는 이번에 귀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왜 요금은 올려고 개인 택시는 안 늘립니까? 개인 택시를 안 늘린다는 개인 건 택시 면허를 늘려야
집에 귀가하는 권리가 그러니까 보장이 이게 될 텐데. 충돌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면허 사업자의 재산권과 네. 이동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이 재산권과 이동권이 서로 집단 간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해도 역시 그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택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네. 국민대 권용주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네이버가 인수한 일명 미국의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포시마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이 회사 인수한 후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가 포시마크라는 미국 회사를 인터넷 회사라고 했죠? 네. 2조 원 넘게 주고 사는 모양이더군요. 그러니까요. 16억 달러니까 예.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환율 너무 비싸잖아요. 2조 3,441억 원. 많죠. 근데 네이버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요. 계산해 보니까 2조 8,900억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금 다 털어갖고 지금 미국의 당근 마켓 사는 겁니다. 당근을 산 건데 네. 한국에서는 잘못 샀다. 왜 그렇게 비싸게 엉뚱한 회사를 샀냐. 요즘처럼 현금 마르는 시기에. 그러니까. 라는 비난인 것 맞아요. 같고. 네. 미국에서는 오히려 잘 팔았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까? 포시마크 주가가 14%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는 잘 팔았다. 요즘 시기에. 네. 비싸게 잘 팔았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네이버가 인수를 해준다면 이 회사하고 시너지도 있고 기대해 볼 만하다는 반응이었다는 뜻이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예. 요즘 사실은 이제 이런 중고 마켓, 이커머스 플랫폼의 전성기는 팬데믹 시기였잖아요. 네. 이제는 그런 시기 아니고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건 사기도 어렵고 비싸지고 거기다가 지금 엔데믹이니까 경기 침체도 오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커머스 플랫폼이 위기인데 이럴 때는 그 네이버 같은 이제 한국의 빅테크, 한국의 이른바 구글이라고 불리는 회사 뉴욕타임스 이렇게 분석하는데 거기에 파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반응이 그 이런 것도 있어요. 네이버가 그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개인 주주 숫자가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면 여론이 나빠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포시마크는 아주 큰 회사는 아니니까 이제 잘 팔았다 이런 평가 받고 이제 온도 차가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포시마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네. 이게 네이버하고 시너지가 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네. 근데 그러면 네. 이렇게 설명할까 봐요. 이 당근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당근 마켓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절반만 맞는 겁니다. 포시마크는 절반은 당근 마켓이 맞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인스타그램 더하기 틱톡 더하기, 뭐 당근 더하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플랫폼이고요. 또 하나는 당근은 여러 가지 제품을 같이 파는데 그런데 여기는 패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패션 아이템, 패션 명품, 뭐 이런 비싼 것들. 낡은 탁자, 자전거 이런 건 안 판다. 그런 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고 C2C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개인들끼리 알아서 그래서 당근 마켓 하면 보면 당근 집안에 있는 아빠분들이 오셔갖고 아이들 물건 같이 직거래하는 영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버티컬로 C2C 중에서도 패션만 판다는 게 핵심이고요. 거기에 이제 인스타그램 성격이 있는 것은 그걸 파는 사람들이 이제 패션이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이미지도 있을 테니까 네.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 같은 게 등장하는 거죠. 내가 팔려고 하는 옷을 내가 입고 이쁜 사진도 올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맞아요. 그리고서 이제 얼마예요 사고 팔고도 하고.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포시마크에 그 인플루언서 이름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셔라고 하는데 예. 포셔가 정말 지역 스타입니다. 왜냐하면 당근마켓처럼 지역 그 우편번호만 그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일대 지역의 커뮤니티 만들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얼짱 옷 잘 입는 사람 뭐 패션 스타 이런 누구 뭐 이렇게 이진우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요즘은 인스타그램 이미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쇼폼 영상이 유행이잖아요. 틱톡.
카톡. 예. 그러니까 지금 포시마크는 여기에다가 라이브 비디오 기능이 있는데 쇼폼 기능이 있어갖고 이걸 입고 춤도 추고 뭐 자신을 이제 쇼업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커머스 더하기 소셜 미디어 더하기 커뮤니티 더한 차세대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지금 요 돈을 살만한가 이런 건 논쟁은 있긴 한데요. 네. 게다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전체 이용자가 8천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80%가 앞으로 이제 미래 차세대 소비 시장인 2030 MZ 세대 아주 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비교해 드리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문제는 페이스북은 40대, 인스타그램은 30대 후반, 뭐 점점 좀 늙어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지 않다는 거여서 젊은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고 여기 이제 거래액이 한 18억 달러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커머스는 거래액이 중요하거든요. 거래액이 18억 달러면 굉장히 큰 거여서 지금 캐나다하고 호주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 거는 맞죠. 요즘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식으로 중고 옷을 사고 팔면서 즐긴다. 그런 거네요. 설명을 해보면. 너무 비싸게 산 거는 아니랍니까? 그게 이제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이게 참 그 기업 가치 가격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여서 얼마나 돈 버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돈을 벌어요. 이게 사실은 포인트인데요. 네. 그 당근 마켓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없잖아요. 적자라면서요? 맞아요. 적자고 광고를 좀 버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큰 광고 수익은 못 되고 사실은 이런 식의 C2C 플랫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수수료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요즘도 어르신들이 당근 한다 그러면 돈 안 받니? 수수료 없니? 그럼 수수료 없다고 놀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거래액 자체가 커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시마켓은 그 버티컬이라고 하는 패션 시장 안에 있는데 사실은 패션이 당근 안에서도 가장 가격이 비싸거든요. 뭐 명품 같은 거 하나 팔아도 뭐 사실은 뭐 아이 유아용품은 10,000원에 파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기본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옷이 좀 꽤 비싸게 있어요. 거래된다. 그러면 예. 수수료를 받으면 그럼 수수료율이 이제 적기만 해도 수수료가 크겠죠. 실제 푸시마크는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가 20%입니다. 아, 10만 원짜리 서로 옷을 사고 팔면 네. 사는 사람한테도 20%, 파는 사람한테도 20%입니까? 일단 파는 사람한테 20% 받는 아, 2만 원을.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수익원이 된다는 건데 네. 실제로 2022년 2분기 바로 직전 분기죠. 요때 매출이 9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네이버도 커머스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이버 커머스 매출이 이제 4,300억 원이니까 지금 포시마크 매출이 네이버 이제 커머스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따졌을 때요. 야, 근데 이 매출이 수수료만 가지고 만드는 걸 텐데. 맞아요. 적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네이버도 왜 크림이라고 하는 포시마크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하는데 이것도 네. 패션, 특히 명품을 중심으로 한 버티컬 플랫폼인데 수수료를 3% 받아요. 최대. 100만 원짜리 사고 팔면 3만 원. 네, 네. 사실은 1%였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겨우 올렸는데 3%고요. 포시마크는 이 수수료 20%인데도 미국에서는 그래 그 정도 수수료 내야지 하고 거래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서가는 플랫폼인 게 분명한 게 예. 모두가 다 수수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눈치를 보면서 못 받고 있는데 포시마크는 수수료를 받는데 성공해서 성장을 계속해 온 거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지난해까지는 이걸 갖고 수익을 거두었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이커머스가 약간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고 있는 차에 네이버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서 전격적으로 인수합병이 된 거죠. 이거는 그러면 팔려는 사람이 옷을 포시마크라는 회사에다가 보내고 그럼 포시마크라는 회사가 검수도 해주고 하면서 사려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 수수료 20% 떼고 그런 모델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C2C 그러니까 그냥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전달해주는 모델이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당근마켓처럼 맞아요. 아니 그러면 수수료를 왜 내요? 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포시마크가 어떻게 알고 수수료를 그게 이제 한국의 당근마켓에서 떼갑니까?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제 감정인데 예. 내가 거래하는데 그냥 당근마켓 중개만 해준 거 아니야라는 것이고 포시마켓의 경우에는 그 해당 판매자를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주고 네. 좀 더 마케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20%를 받아도 수익이 남는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포시마크는 이 C2C니까 포시마크한테 유리한 거는
그 쿠팡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물건을 갖고 있다가 팔잖아요. 네. 결국 그게 다 재고잖아요. 커머스에서 가장 어려운 건 재고인데 포시마크는 재고가 없는 서비스니까 사실 여기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개인이 갖고 있는 거 서로 중개만 하면 중간에 재고는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거래할 수 있는 거를 중개해 주는 거라면 맞아요. 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없어서 수수료 20%는 어떻게 떼지 그걸? 예를 들면 돈 오가는 거는 저희 포시마크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즉 뭐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돈 보낼 때는 그게 안전하다고 뭐 강조하면서 네. 그러는 건가? 이게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받아내고 있네요. 이걸 받아냈다는 게 사실은 포시마크의 이제 가격의 메리트일 수 있겠죠. 네. 그 포시마크라는 회사의 가치. 네, 그렇죠. 네. 뭐 설명 들어보면 나름 잠재력도 있고 열심히도 하고 괜찮은 회사 같은데 네이버는 이 회사 인수한 후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대요? 이게요 타이밍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네. 그 네이버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60% 넘게 빠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 주주가 100만 명쯤 되고 굉장히 이제 개인 주주들의 어떤 시비에 엇갈리는 주식인데 근데 올해 내내 반토막 이상이 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갖고 있는 현금의 80% 들여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럴 때야. 지금 현금 있어야 돼. 또는 이렇게 사실 당근 마켓에서 돈 주고 사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오고 가는 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거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죠.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 어도비가 피그마 인수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는데 네.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배당을 해서 주주들한테 돈 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회사 사는 데 썼다 그러면 배당이 이제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한국은 이렇게까지 배당 성향이 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나쁘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네이버를 팔고 있어요. 네이버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깨지는 상황에 거의 도래했는데 이거 때문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주로 파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그 빅테크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요즘 환차손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봐야 달러로 바꾸면 훨씬 적게 받게 되니까 가능한 빨리 팔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거기에 이제 포시마크라는 걸 인수했더니 이거 시너지 날려면 좀 한참 걸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정말로 타이밍이 좀 나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포시마크를 이런 값에 이 상황에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시너지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뜻인 거고. 그렇죠. 네이버에서 네. 결정한 주체는 시너지도 있고 가격도 괜찮고 앞으로 이걸로 돈 더 많이 우리가 하면 벌 수 있다는 뜻일 텐데 네. 네이버가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걸가 좀 있을까요? 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포시마크는 일단 위너예요. 왜냐면 요즘 실리콘밸리 상황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그 레이오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할 때 얼마나 구조조정을 전체적으로 했는지 보여준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2022년 7월 한 두세 달 전부터 한 6천 명 이상이 전체적으로 해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고 이른바 스타트업 테크의 겨울이 왔는데 포시마크는 여기서 네이버라고 하는 우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영권도 유지하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포시마크 직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포시마크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시마크는 위너인데 네이버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너. 그러니까 위너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위너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포시마크는 여러 가지로 잠재력이 있고요. 지금 설명드릴 건데 네이버하고의 시너지도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너가 되는 게 아니라 위너가 될 거라는 게 어려워요. 네이버와 시너지는 어떤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 네이버가 지금은 우리한테는 검색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네이버 매출을 2022년 상반기 분석해 보면 검색 광고 비중은 50%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지금은 커머스하고 이른바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핀테크가 30% 4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커머스하고 핀테크가 네이버의 미래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한국 시장은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 국내 커머스 시장 안에서는 쿠팡과 경쟁해야 되고 핀테크 같은 경우도 뭐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해외에서 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그러려면 이런 핀테크, 뭐 네이버 페이를 전복할 수 있는 커머스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 서비스가 북미 시장으로 넘어가면 훨씬 시장이 큰데 북미 시장 안에 있는 포시마크 같은 걸 인수하면 예를 들면 포시마크에 네이버 페이를 쓰도록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페이팔 썼다면 네. 앞으로는 네이버 페이를 써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핀테크라고 하는 건 핵심은 그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런 식의 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중고거래 시장은요. 기존에 있었던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또는 뭐 쿠팡 같은 이런 거 신상 거래 시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시장과는 좀 다르거든요. 신상 시장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특정한 브랜드가 입점했느냐 뭐 이런 거 갖고 그 플랫폼의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특히 뭐 패션은 특히 그런데 뭐 백화점 가면 뭐 무엇 같은 명품 브랜드가 들어왔느냐가 해당 백화점에 가냐 마냐 결정하는 네. 기준이 되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중고거래는 이미 소비자들이 샀으니까 그 다음부터 주도권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고 요 소비자들이 내가 뭐 포셔 같은 인플루언서가 돼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이런 걸 시장에 놓고 요걸 통해서 시장이 커지거나 말거나 결정하니까 주도권이 네이버 또는 포시마크가 잡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커머스 또는 인스타그램 시장은 네이버가 이미 완전 놓쳤잖아요. 그런데 중고거래를 통해서 전 세계 커머스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시너지 중에 이거는 하나입니다. 경쟁사가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다른 시장은 경쟁사가 다 먹었으니까 네이버는 중고 시장 안에서 커머스를 장악하겠다는 건데 이게 국내에는 크림도 있고요. 일본에는 빈티지 시티라는 것도 있고 유럽에는 베스티에르 콜렉티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예. 중고거래 플랫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인수한다고 하는 건 되게 큰 전략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그렇게 욕먹을 딜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신기주 대표님께서. 네, 저는 사실은 당장은 욕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주주들한테는 책임을 못 졌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의 포석이 큰 그림에서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실망해서 주식을 던진 네이버 주주들은 나중에는 좀 후회할 거다. 근데 이게요, 2년 뒤에 주가가 오르면 2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주주들의 이 원성은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이버는 커머스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고, 요 중고거래 시장 말고는 성장을 좀 해야 되니까. 없으니까요. 네. 그래요. 성장을 하려는 빅테크들은 많은데 매물은 적으니 매물값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고 나면 항상 불안하고 비싸게 산 거 갖고 주가는 떨어지고. 근데 그 겨울에 봄을 준비하는 회사만 성장할 수 있어요. 요즘 실리콘밸리 겨울이라고 하는데 네. 네이버가 요때 실리콘밸리 회사를 사서 2년 뒤에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